다 밀어버려. 안에 사람 있든 말든 싹 다 묻어. 확성기 너머 악마 같은 고함이 터지자 폐목욕탕 천장이 굉음을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쉿소리 내면 우리 죽어요. 12살 아이가 피 묻은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 소리 듣던 제가 지금은 보일러실 구석에서 정체 모를 아이와 함께 생매장당할 위기라니요. 하지만 저 밖에서 웃고 있는 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묻어버리려 했던 이 폐허가 오히려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덫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찬 바람이 폐허가 된 건물 사이를 윙윙거리며 휘감았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택시에서 내려 이제는 반쯤 무너져 내린 중앙목욕탕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검은 세단의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았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행비서도 경호팀장도 따돌리고 새벽같이 집을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2년 전 제 아내와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자 핏덩이 같은 손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일이었으니까요. 여기저기 붉은색 스프레이로 철거, X 표시가 그려진 목욕탕 입구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깨진 콘크리트 조각이 널려있는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게 서열 5위 한성그룹 회장 김영호가 아닌 그저 가족 잃은 73세 노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때 합판 뒤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원주민들을 내쫓는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내가 씹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줄 쳐놓은 거 안 보여? 눈이 멀었어? 저는 당황스러움에 뒷걸음질 치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 잠시만 좀 둘러보고 가려고 왔어. 여기가 예전에 내가 자주 오던 곳이라. 사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위협적으로 바닥에 끌며 다가왔습니다. 자주 오던 곳이고 나발이고 오늘 여기서 공사 시작한다고. 노인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당장 안 꺼져? 옆에 있던 다른 놈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냥 확 밀어버리시죠. 노숙자 같은데 여기서 자다가 객사하면 우리만 골치 아프잖아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 제 신분을 밝혀봤자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려 몸을 돌리는데 바닥에 널브러진 벽돌 조각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볼품없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와 콜록거리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네. 반장이 군홧발을 들어 제 얼굴을 가격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반장이 이마를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던진 주먹만한 돌멩이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었습니다. 놈들이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는 사이 찢어진 철거 가림막 틈새에서 조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을 한 12살 남짓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깡마른 몸집의 아이는 양팔을 벌려 제 앞을 막아서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할아버지 건드리지 말아요. 피를 흘리며 일어난 반장이 눈을 뒤집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쥐새끼가 어디서 돌을 던져?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저거 다 잡아.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고쳐 쥐고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애한테 무슨 짓이야? 멈춰. 하지만 아이는 도망치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제 지팡이를 집어 제 손에 쥐어주더니 다짜고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이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악령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할아버지, 멍하니 있으면 죽어요. 뛰세요. 저 사람들 진짜 때려요. 아이는 저를 이끌고 용역들이 서 있는 반대편 건물의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잡아. 저 새끼들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우당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이가 이끄는 대로 발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 안은 이미 철거가 진행되어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이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 같은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복도를 가로지르더니 구석에 있는 좁은 계단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요. 지하로 가야 해요. 제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자 아이는 계단 입구에 쌓여 있던 낡은 매트리스와 합판들을 발로 차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빛이 차단되자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이쪽이에요. 제 손 놓지 마세요.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제 손을 놓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아이가 육중한 철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재빠르게 철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은 제 입을 작은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돼요. 놈들은 여기 사람 있어도 그냥 밀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쿵, 쿵, 쿵. 닫힌 철문 너머로 놈들이 계단 쪽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공포와 숨가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아이의 손길의 의지에 간신히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이 아이 역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밖에 소란이 잦아들자 아이는 그제야 제 입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포장지가 잔뜩 구겨진 초코바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전등을 켜 제 얼굴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당 떨어지면 손 떨린다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로 엉망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긴박했던 상황보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을 때 느껴졌던 그 기묘한 안도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여기 지리는 제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옷을 다 버리셨네요. 아이는 자기 옷소매로 제 코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행동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저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구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저를 구해준 건 경호원도 비서도 아닌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파이프와 거대한 물탱크, 그리고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낡은 경고문. 이곳은 다름 아닌 목욕탕의 심장부,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달력의 날짜는 12년 전 10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욕 끝나고 바나나 우유 하나씩 먹을까? 당신은 꼭 애처럼 그런 걸 좋아하더라. 알았어요. 이따 보일러실 앞 자판기에서 봐요. 12년 전 오늘 아내와 제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며 약속 장소로 잡았던 곳이 바로 이 보일러실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12년 전 우리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죽은 아들의 눈빛을 그 아이 안에서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벽면의 낡은 달력.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12년 전의 날짜 10월 25일.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누군가 둔기로 뒤통수를 내려친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이 제 이마와 볼을 번갈아 짚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밖에서 너무 떨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이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와 아들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생을 마감한 날이자 갓 태어난 손주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날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고통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고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제 심장을 억제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차량 폭발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손주의 사망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매년 이날이 되면 죄인처럼 이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제가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자 보일러실 한 구석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낡은 전기장판 위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전기는 안 들어오지만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놔서 덜 차가워요. 여기 누우세요. 저는 아이가 이끄는 대로 낡은 담요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마저도 아득한 옛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코트를 벗겨 덮어주더니 익숙한 솜씨로 구석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배고프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면 좀 나을 거예요. 아이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생수병 물을 붓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치익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어두운 보일러실의 그림자가 일렁거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왜소한 체격. 영양이 부족했는지 푸석해진 머리카락과 거칠어진 피부가 눈에 들어와 가슴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 거니?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면 무섭지 않아? 제가 힘겹게 입을 열자 아이는 라면 봉지를 뜯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건 밖이 더 무서워요. 여기는 쥐랑 바퀴벌레밖에 없지만 밖에는 나쁜 아저씨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할아버지? 같이 사는 할아버지가 있어? 네. 낮에는 폐지 주우러 나가셔서 밤늦게 오세요. 오늘은 좀 늦으실 거예요. 아이는 말끝을 흐리며 라면을 반으로 쪼개 냄비에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아껴둔 건데 할아버지랑 같이 먹어야겠네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특별한 날이라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러니? 아이는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잠시 침묵하더니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같이 사는 할아버지가 오늘은 아주 슬픈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요.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이래요. 슬픈 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오늘이 저에게만 지옥 같은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얘야, 가까이 좀 와보렴. 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아이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한가득 집어 냄비 뚜껑에 덜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입술을 안으로 꾹 다무는 저 버릇. 제 아들 녀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짓곤 했던 그 표정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아들을 그리워해서 헛것을 보는 게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는 순간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웃음은 12년 전 며느리가 제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하고 선한 미소와 판박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 끝이 부딪히며 달달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드세요? 맛없어 보이세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듯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냄새가 아주 좋구나. 그런데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요? 그냥 아이라고 불러요. 할아버지가 밖에서는 이름 같은 거 말하고 다니면 안 된대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삶.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어린아이가 유령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의구심을 억누르며 라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잊고 있었던 공복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혼란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은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너는 안 먹니? 전 아까 초코바 먹어서 배 안 고파요. 할아버지 다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냄비를 쳐다보는 아이의 목을 대가 꿀꺽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냄비를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같이 먹자. 나 혼자는 다 못 먹는다. 아이는 몇 번 사양하다가 제가 재차 권하자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먹을게요. 아이가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 헐렁한 점퍼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팔목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이의 왼쪽 팔목 안쪽 핏줄이 비치는 얇은 피부 위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먹던 것을 멈추고 아이의 팔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상 자국이나 긁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는 빗살무늬 모양의 흉터. 12년 전 교통사고 조사관이 제게 보여주었던 사진 속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장님,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기가 충돌 당시 안전벨트에 강하게 압박되면서 쓸린 자국으로 보입니다. 특수 소재 벨트의 마찰열 때문에 이런 빗살무늬 화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핏자국 묻은 아기 옷 조각에도 그 무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인두처럼 찍혀버린 그 끔찍한 상처의 형태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아이의 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으악! 제가 아이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자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상처, 언제 생긴 거냐? 말해봐라. 언제 생긴 거야?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냄비가 엎어지며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파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누우세요. 대답해. 이 상처 교통사고 때 생긴 거 맞지? 그렇지? 내가 그때 그 아이냐?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요.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친 거라고 했어요. 흑흑.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대답.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1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사라졌던 내 손주, 내 아들의 핏줄이 분명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이 이 차갑고 더러운 지하실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미안하다. 할애비가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아이는 제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으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이의 마른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만이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보일러실 안쪽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을 끄는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 뒤로 감추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누구든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손전등 불빛이 상대를 비추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는 백발의 노인. 덥수룩한 수염과 깊게 패인 주름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놈이 저를 보고 놀라 쇠파이프를 툭 떨어뜨리는 순간 저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 김영우 회장님? 그 목소리. 12년 전까지 매일 아침 차 문을 열어주며 회장님,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 기사, 자네가 왜 여기 있는가? 제 목소리가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12년 전 사고 직후 감쪽같이 사라져 용의자로까지 의심받았던 나의 운전기사 박태수. 그가 지금 내 손주와 함께 이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 기사, 자네가 왜 여기에?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차를 운전하며 항상 백미러로 내 기색을 살피던 그 충직했던 눈빛이 지금은 죄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덜덜 떨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죽여주십시오. 이 못난 놈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가 뇌물을 받고 차를 조작해 도망갔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손주와 함께 이 지옥 같은 곳에 있었다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이가 기겁을 하며 박 기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요.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박 기사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방금 전 깡패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저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만이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박 기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아이가 놀라지 않나? 설명이 필요하네. 박 기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12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고단함과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보셨습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팔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흉터를 봤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증은 굳어졌지만 이성적인 제 머리는 마지막 확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게에서 평생을 살아온 습관 때문일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그 지독한 신중함이 이 순간에도 발동했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흥분해서 엎어버린 라면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진 국물이 제 바지와 구두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 옷이 다 젖었네. 아이가 훌쩍거리던 것을 멈추고 재빨리 구석으로 달려가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얼룩지면 안 지워져요. 아이는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바지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룩을 지우는 방식이 묘했습니다. 보통은 휴지나 걸레로 문지르기 마련인데 아이는 수건을 손가락 끝에 감고 톡톡 두드리며 국물을 흡수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지르면 번져요. 이렇게 두드려야 쏙 빠져요.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셔츠에 커피 쏟았을 때 문지르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두드려야 섬유가 안 상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추 물기를 닦아낸 아이는 젖은 수건을 털더니 바닥에 앉아 수건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수건을 바닥에 펼치더니 긴 쪽을 정확히 3등분으로 나누어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 각을 맞춘 뒤 끄트머리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 풀리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호텔식 수건 접기였습니다. 제 아내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집안일에 엄격했습니다. 특히 욕실 수건만큼은 호텔처럼 각이 잡혀 있어야 한다며 도우미 아주머니들에게도 수십 번씩 시범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그 영향을 받아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수건만큼은 칼같이 개어놓곤 했었지요. 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수건 개는 법
박 기사가 가르쳐 준 거니? 아이는 다 갠 수건을 한쪽에 차곡차곡 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그냥 대충 뭉쳐서 놓으시는데요. 저는 그게 싫어요. 이렇게 딱딱 맞춰야 마음이 편해요. 삐뚤빼뚤한 거 보면 막 답답하고 그래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습관. 그것은 핏줄에 새겨진 본능이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끈질긴 것이란 말입니까?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종이 비누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깔끔한 성격 탓에 항상 향이 강한 고급 비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손이 더러워졌구나. 이걸로 씻고 오렴. 저는 아이에게 비누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라벤더 향이 보일러실의 퀴퀴한 냄새를 뚫고 확 퍼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좋은 냄새라며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비누 냄새를 맡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안 쓸래요. 냄새가 너무 독해요. 독하다니? 이건 아주 비싸고 좋은 비누란다. 향기도 좋지 않니? 아니요.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려요. 전 그냥 물로만 씻는 게 좋아요. 비누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아이는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민우. 녀석은 특이 체질이라도 되는 양인공 향료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만 지나가도 머리가 아프다며 뛰쳐나가곤 했고 집에서도 무향 비누와 세제만 고집했었지요. 심지어 며느리가 향수를 뿌린 날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식성이나 말투는 배워서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 반응, 그리고 무의식적인 정리정돈 습관, 이것은 꾸며낼 수 없는 DNA의 증거였습니다. 팔에 새겨진 사고의 흉터, 아내를 닮은 수건 개는 습관, 아들을 닮은 비누 향 거부 반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 기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기사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 제가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대답하게. 이 아이, 내 손주 민수 맞는가? 박 기사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12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제가 훔쳐온 회장님의 핏줄, 도련님이 맞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확인 사살 같은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었던 내 새끼, 제사상에 올릴 밥 한 그릇도 못해 먹이고 찬 바닥에서 잠들게 했던 내 손주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민수야. 제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예아가 아닌 12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낯선 이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요? 그게 누구예요? 저는 기어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내 이름이다. 아이가 아니라 김민수.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기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기사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셔야지. 저분이 진짜 내 할아버지시다. 나는 그냥 운전하던 기사고 저분이 내 친할아버지, 한성그룹 회장님이셔. 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와 박 기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보일러실, 낡은 냄비와 전기장판 사이에서 마주한 이 기막힌 진실 앞에서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아이의 몸에서 12년 전 갓난아기 때 맡았던 젖비린내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래비가 널 못 알아보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제 눈물이 아이의 낡은 티셔츠를 적셨습니다. 아이는 뻣뻣하게 굳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작은 손을 들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서툰 위로가 저를 더 미치도록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릉. 갑자기 발밑이 요동치며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진동이었습니다. 전구도 없는 어두운 천장에서 파이프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급히 벽에 귀를 대보더니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놈들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둥을 치고 있어요. 뭐라고?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놈들입니다. 최 부회장이 보낸 놈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면 우리까지 묻어버리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박 기사의 말에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 부회장, 내 동업자이자 후배였던 그가 12년 전 내 가족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손주까지 생매장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쪽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 기사가 다급하게 벽돌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배낭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묵직한 배낭이었습니다. 이 안에 회장님이 12년 동안 찾아 헤매시던 그날의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매십시오. 그리고 도련님 손 꽉 잡으십시오. 밖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밀어. 싹 다 밀어버려. 안에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마.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건물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배낭을 맨 뒤 아이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아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쿵, 쿵. 건물 뼈대를 때리는 중장비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갓이 위태롭게 흔들리다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자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코트 자락을 펼쳐 아이를 감쌌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박 기사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앞장서며 손전등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보일러실 구석,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12년 전 그토록 건장하고 날렵했던 나의 수행기사는 이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기형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박 기사, 자네 다리가, 그 다리가 대체 왜 그런 건가? 제가 뒤따라가며 소리치자 박 기사는 폐자재를 치우던 손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묵묵히 합판을 뜯어낼 뿐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다 가다 좀 다쳤습니다. 거짓말 말게. 자네는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는 감각이 무뎌진다고 등산도 안 가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다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도대체 지난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제 호통에 박 기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쇠파이프 더미를 옆으로 밀쳐내고 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만은 12년 전 사고 당일처럼 처절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제가 도둑놈이 되어야 했습니다. 박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굴삭기가 벽을 긁어내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들려왔지만 우리 셋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사고 직후였습니다. 차가 뒤집히고 불길이 치솟을 때 저는 튕겨나가서 풀숲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어가 보니 아드님이 민우 도련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운전석에 끼어 계셨습니다. 민우가 내 아들이 살아있었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박 기사의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네, 숨이 붙어 계셨습니다. 제가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차체가 찌그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가락 뼈가 다 부러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기사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듯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박 기사님,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최 부회장이 브레이크를, 차를. 뭐라고? 최 부회장? 제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 내 대학 후배이자 평생을 친동생처럼 아꼈던 동업자.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를 때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사고 이후 시리에 빠진 나를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준 그놈이 범인이었다니. 믿기 힘든 진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련님은 그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넋이 나가서 울부짖었는데 그때 멀리서 검은 차 2대가 사고 현장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구급차도 경찰차도 아니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박 기사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직감했습니다. 놈들이구나. 사고가 제대로 났는지 확인하러 온 놈들이구나. 저는 뒷좌석 카시트에 있던 갓난 아기 도련님을 꺼내 안고 미친 듯이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놈들이 애새끼 어딨어. 찾아서 죽여.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시신을 두고 손주라도 살리기 위해 짐승처럼 산길을 기어 도망쳤을 박 기사의 모습이 그려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 바로 나한테 왔어야지. 왜 숨었어? 왜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제 원망 섞인 외침에 박 기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꺾인 다리를 툭툭 쳤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버티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본사로 찾아갔었죠. 하지만 회장님 실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비서실장도 경호팀장도 전부 최 부회장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얼쩡거리다가 놈들에게 들켰습니다. 들켰다고? 네. 놈들이 저를 알아보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이 다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기절한 척하자 놈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박 기사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기어 나와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만나러 가봤자 놈들이 회장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데 내가 살아서 도련님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이 핏덩이는 누가 지키나? 그래서 숨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회장님이 자주 오시던 이 목욕탕 보일러실이라면 놈들도 생각 못할 것 같아서. 그는 12년 전 그 처참했던 날을 회상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도련님을 거지처럼 키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번 못 먹이고 학교도 못 보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기사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납치범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몰살시킨 악마들로부터 유일하게 남은 핏줄을 지켜낸 침묵의 수호자였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내어주고 내 손주의 목숨을 바꾼 은인이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살렸어. 자네가 내 손주를 살리고 나를 살렸네. 저는 바닥에 엎드린 박 기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의 낡은 작업복에서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한 의리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울리지 마세요. 아이가 박 기사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 기사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다리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아이는 여전히 박 기사가 친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때였습니다. 콱광! 굉음과 함께 보일러실 입구 쪽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뿌연 먼지 구름이 우리를 덮쳤고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기둥 작업 끝났다. 이제 2층 친다. 싹 다 묻어버려. 최 부회장이 고용한 용역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놈들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 건물을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놈들에게 우리는 제거해야 할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박 기사가 다급하게 일어나며 벽 쪽에 붙어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을 밀어냈습니다. 캐비닛이 밀리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녹슨 철문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뭔가? 지하 물탱크 관리 통로입니다. 하수도랑 연결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제가 몰래 뚫어놨습니다. 박 기사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녹이 슬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가 쇠파이프를 틈새에 끼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지만 문은 끼기익 소리만 낼 뿐 열리지 않았습니다. 젠장, 왜 안 열리는 거야? 박 기사가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보일러 배관이 터져 뜨거운 증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가려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비켜보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가 쇠파이프 틈새로 작은 손을 집어넣더니 안쪽에 있는 잠금 장치를 더듬거리며 찾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손 뺀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아이는 찾았다. 라고 외치며 무언가를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맺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빨리요. 빨리 나가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문 너머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눅눅한 하수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먼저 저와 아이를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오지 않고 문고리를 잡은 채 밖에서 버티고 섰습니다. 자네 뭐 하는 건가? 빨리 들어오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 기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틀렸습니다. 이 다리로는 저 좁은 통로를 기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을 잠그고 놈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그래야 회장님과 도련님이 멀리 도망칠 시간을 법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여기서 죽겠다는 건가?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12년 전 도련님을 살린 건 오늘 회장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사가 철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배낭을 맨 채로 튀어나가 닫히려는 문틈에 제 팔을 집어넣었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제 팔을 짓눌러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버텼습니다. 회장님, 팔 부러집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박 기사가 기겁하며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박 기사의 멱살을 잡고 통로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73세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죽어. 누구 맘대로. 저는 박 기사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고함쳤습니다. 자네는 내 기사야. 내가 해고하기 전까진 절대로 못 그만둬. 살아서 내 손주가 자라는 걸 봐야 할 거 아닌가. 12년 동안 고생만 했는데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눈을 어떻게 감으려고 그래. 회장님, 그리고 이 아이한텐 할아버지가 둘 다 필요해. 나 같은 돈만 아는 늙은이 말고 진짜 사랑으로 키워준 자네가 필요하단 말일세. 제 말에 옆에 있던 아이가 박 기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엉엉. 박 기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회장님 곁에서 죽겠습니다. 그때 보일러실 반대편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우리가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쇠사슬처럼 엮은 채 어둡고 축축한 하수구 통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덮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으악! 등 뒤에서 터진 폭발의 열기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제가 방금까지 서 있던 보일러실 바닥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좁고 축축한 하수도 관 안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등을 핥히고 지나갔고 매캐한 연기가 좁은 통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콜록, 콜록. 민수야, 박 기사, 괜찮나? 저는 바닥에 코를 박은 채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 속으로 시궁창 썩은 내와 화약 냄새가 동시에 밀려들어 역겨움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콜록. 앞쪽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끄떡없습니다. 어서
어서 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뒤쪽에서 박 기사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발목 잡으세요. 제가 길을 알아요. 이쪽으로 기어가야 해요. 아이가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찾아 자기 발목에 갖다 대주었습니다. 아이의 발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 작은 뼈마디에서 전해지는 생존의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오물과 끈적한 이끼가 깔려 있어 손을 짚을 때마다 미끄덩거렸습니다. 무릎이 까져 쓰라렸고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평생 최고급 가죽 소파와 리무진 시트에만 앉아왔던 한성그룹 회장이 쥐새끼들이나 다니는 하수구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살아있는 손주가 있고 뒤에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건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뒤에서 박 기사가 고통을 참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기사, 괜찮은 건가? 다리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좀 긁힌 겁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바닥을 끄는 소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로 이 미끄러운 바닥을 기어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갔습니다. 잠깐 멈춰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놈들이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자네 숨소리가 거칠어. 내 뒤에 바짝 붙게. 내가 자네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갈 테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잔말 말고부터. 여기서 자네 혼자 뒤처지면 나도 안 가고 민수도 안 간다. 다 같이 여기서 쥐밥이 되는 꼴 보고 싶어? 제 호통에 박 기사가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음조렸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로 뻗어 박 기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몸이 된 지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좁은 관을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무릎 감각이 사라지고 손바닥이 너덜너덜해질 무렵 앞서가던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다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쪽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빗물바지 맨홀 뚜껑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으차! 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맨홀 뚜껑을 어깨로 밀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열려요. 너무 무거워요. 녹슨 무쇠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흙이나 돌덩이가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뚜껑 하나 때문에 갇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비켜보거라. 내가 해보마. 제가 배낭을 내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힘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등을 뚜껑에 대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밀어 올렸습니다. 으윽. 입에서 단내가 나고 핏줄이 터질 것 같았지만 뚜껑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73세의 늙은 몸뚱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젊은 날 맨손으로 건설 현장을 누비던 그 힘은 온데간데였고 약해 빠진 노인의 신음소리만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박 기사가 절뚝거리며 사다리 아래로 왔습니다. 자네 다리로는 무리야. 다리는 못 써도 팔 힘은 남았습니다. 도련님, 너는 내 허리를 받쳐라. 회장님, 제가 밑에서 밀 테니 같이 미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미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사다리에 엉겨붙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박 기사의 거친 손이 제 엉덩이를 받치고 아이의 작은 손이 박 기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세 사람의 기합 소리가 하수도를 울렸습니다. 기기기, 쾅.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맨홀 뚜껑이 들썩이더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됐다. 열렸다.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겨주며 맨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밖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하천 둑방길이었습니다. 풀숲에 가려져 있어 다행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오물투성이의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제가 하늘을 보고 중얼거리자 옆에 누운 박 기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쾅! 쿠르릉!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에 우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목욕탕 쪽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회색 먼지가 마치 거대한 버섯구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끌어안고 둑방 위로 올라가 현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꽤 있었지만 무너진 폐허 위로 굴삭기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개미처럼 작게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무너지는 건물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저 남자. 내 평생의 동업자이자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 최 부회장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희미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업 종료. 깔끔하게 정리해. 먼지 안 날리게 물 뿌리고. 놈의 목소리였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오만한 목소리. 그는 지금쯤 건물이 무너지면서 저와 손주 그리고 증거까지 모두 땅속 깊이 파묻혔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 박 기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핏발선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놈, 지금 웃고 있겠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리겠죠? 그래, 그러라고 해. 저는 먼지투성이가 된 코트를 털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놈이 우리의 죽음을 확신할수록 놈의 방심은 커질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 돌아온 망자는 산 사람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민수야, 이리 와보렴. 제가 손짓하자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기 저 건물 보이지? 무너진 건물. 네. 다 부서졌어요. 이제 우리 집 없어요.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집은 다시 지으면 돼. 더 튼튼하고 더 근사하게. 하지만 저 건물을 무너뜨린 나쁜 놈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알겠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괴롭힌 놈들, 제가 다 혼내줄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낭 속에 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놈의 목숨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이 12년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명예와 돈, 그리고
권력까지 철저하게 박살내야만 내 아내와 아들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 자네 휴대폰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집 폰이라 낡았지만 통화는 됩니다. 박 기사가 주머니에서 테이프로 칭칭 감은 낡은 폴더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전원을 켜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12년 전 제가 직접 발탁해 키웠던 유일한 충신, 지금은 한직으로 밀려나 있을 강철중 감사팀장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지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김영호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까? 울음 섞인 강 팀장의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옥까지 갔다가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다시 왔다. 강 팀장,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애들 데리고 내가 말하는 주소로 와라. 보안팀 말고 자네가 직접 키운 사냥개들로만 데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닫았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의 스위치도 켜졌습니다. 슬퍼하고 도망치던 김영호는 이제 없습니다. 12년 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호랑이 김영호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가자.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지.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뚝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흘리게 될 놈들의 피처럼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은 하천 뚝방길 위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지자 긴장한 듯 움츠러든 아이가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중년의 사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강철중 감사팀장. 12년 전 풋내기였던 그를 내가 직접 면접 보고 뽑았었는데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 팀장은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제 구두를 부여잡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살아계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뒤따라온 보안 요원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의 귀환.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환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강 팀장. 쪽팔리게 부하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짐짓 엄하게 꾸짖자 강 팀장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제 옆에 서 있는 아이와 휠체어 대신 부하 직원의 부축을 받고 있는 박 기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는 설마, 그래, 내 손주 민수다. 그리고 저기 박 기사가 12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냈다. 강 팀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낯선 아저씨의 인사에 당황해 제 옷자락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저씨 울보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긴장감이 감돌던 현장에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자, 일단 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우리는 강 팀장이 준비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려 제가 미리 일러둔 도시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내 개인 명의가 아닌 오래전 작고한 부친 명의로 되어 있어 최 부회장 놈도 모르는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1시간 후 안전가옥 거실.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온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푹신한 소파의 감촉, 그리고 따뜻한 실내 공기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주치의가 와서 박 기사의 다리와 아이의 자잘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박 기사님 다리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신경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재활하면 걷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박 기사는 괜찮습니다. 걷기만 하면 되죠, 뭐.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12년의 고통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입니다. 박 기사가 소중히 품고 왔던 흑투성이 배낭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찍, 지퍼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놈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박 기사가 비닐에 겹겹이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중간이 뚝 끊어진 고무 호스 하나,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강 팀장이 호스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오일 호스 아닙니까? 절단면이. 이건 칼로 자른 겁니다. 사고로 터진 게 아니에요. 맞네. 누군가 인위적으로 자른 거야. 박 기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곧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만 살짝 냈으니까 고속도로 달릴 때쯤 터질 겁니다. 실수 없겠죠?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뒤탈없게 입단속 잘하고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내 빚은 다 탕감해주마. 그리고 애새끼까지 확실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최 부회장이었습니다. 12년 전 내 생일 파티에서 형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건배사를 외치던 그 목소리. 그놈이 내 가족을 몰살시키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흑. 아이가 갑자기 귀를 막으며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목소리 무서워요. 아까 목욕탕에서 소리 지르던 그 아저씨 목소리랑 똑같아요. 아이의 말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밖에서 확성기로 다 밀어버려 라고 외치던 그 악마의 목소리를. 저는 떨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차가운 사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무서워할 거 없다. 이제 저 목소리 다시는 못 듣게 해주마. 저는 강 팀장을 돌아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지? 최 부회장 놈, 뭐 꾸미고 있나? 강 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김영우 회장의 사망 인정 및 최민석 부회장의 회장 취임. 둘째, 중앙목욕탕 부지를 포함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최종 승인입니다.
하? 아주 잔치판을 벌여놨구먼. 내 장례식도 안 치르고 제 맘대로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해? 이미 언론에는 회장님이 치매로 실종되셨다가 객사하신 걸로 보도자료를 뿌릴 준비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사들 80%는 이미 매수된 상태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놈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놈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사실. 강 팀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이발사 좀 불러라. 12년 묵은 털 좀 깎아야겠어. 네. 이발사라니요? 거울 좀 봐라. 내 꼴이 이래서야 회장 노릇하겠냐? 노숙자가 아니라 한성그룹 회장 김영호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놈들이 오줌이라도 지릴 거 아닌가. 제 말에 강 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거실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12년 동안 제멋대로 자란 수염과 머리카락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과거에 나약했던 노인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숨어 지내던 김영호는 어제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울기만 하던 노인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핏줄을 건드린 놈들을 응징하러 온 복수의 화신뿐입니다. 면도가 끝나고 이발사가 거울을 비춰주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12년 전 제게를 호령하던 독사 같은 눈빛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은 훈장처럼 보였고 백발은 사자의 갈기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준비하신 정장입니다. 강 팀장이 옷걸이를 대령했습니다. 12년 전 아내가 내 생일 선물로 맞춰주었던 짙은 네이비색 더블 슈트, 유품으로 남겨두었던 그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때요? 방에서 나온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강 팀장이 급하게 공수해온 아동용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비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영락없는 꼬마 신사였습니다. 와, 박 기사가 휠체어에 앉아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 어릴 때랑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박 기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잘 씻기고 머리를 빗겨놓으니 영양실조로 마른 얼굴에서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누가 봐도 한성그룹의 핏줄이었습니다. 멋지구나, 민수야. 아주 늠름해.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아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이 옷 좀 불편해요. 목이 조여요. 아이가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오늘만 입으면 돼. 오늘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밤새 연락해 소집한 저를 따르던 옛 충신들과 경호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함성이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는 그 엄청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진짜 대장님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왕년엔 좀 날렸단다. 저는 아이를 안아 뒷좌석에 태우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박 기사는 앞차에 탄 경호팀장의 호의를 받으며 따르게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 정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본사 건물이 저 멀리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 꼭대기층에서 최 부회장은 지금쯤 샴페인을 따고 있겠지요. 아니,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무는 기자들 때문에 시끄러워.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붙여. 그리고, 네, 회장님. 이사회장으로 직행한다. 문 따고 들어갈 거니까 해머 준비하라고 해. 제 명령에 기사가 씩 웃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고 차량 행렬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기다려라, 최민석. 내 놈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오늘 내 단두대가 될 것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흘렀습니다. 12년의 인고의 세월이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한성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 앞 복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굳게 닫힌 마호가니 원목 문 너머로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낮은 진동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경호원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중 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강 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1분 남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지금 막 단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강 팀장이 건네준 인이어 이어폰을 귀에 꽂자 회의장 내부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민석? 그놈의 목소리였습니다. 12년 전 내 생일날 형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가증스러운 연기 톤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김영우 회장님께서 노안으로 인한 치매 증세를 이기지 못하시고 가출하셨다가 불의의 객사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매라니, 객사라니, 살아있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거짓말쟁이에요. 제 손을 잡고 있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축축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쥐어주며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저놈은 대장 거짓말쟁이야. 민수야, 준비됐지? 할아버지 손 절대 놓지 마라. 네, 안 놓을게요. 민수가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의 도끼가 보였습니다. 옆에 휠체어를 탄 박 기사도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이에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저 최민석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놈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열어. 강 팀장이 문 앞에 대기하던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쾅! 육중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질 듯 젖혀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회의장 안을 가득 메우던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최 부회장의 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12년 전 아내가 선물해준 더블 슈트 자락을 휘날리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12살 민수가 제 손을 잡고 걸었고
강 팀장이 미는 휠체어에 탄 박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회의장을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헉! 단상 위에 있던 최 부회장이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회의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최면에서 깨어난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김 회장님 아니야? 말도 안 돼.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럼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설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이사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최 부회장에게 매수되어 오늘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배신자들일 겁니다. 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 부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놈의 입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놈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마이크를 주워들었습니다. 내 장례식 치르기엔 아직 이르지 않은가, 부회장?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부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단상 연탁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은 분명히 죽었어야 했다고? 12년 전처럼? 제가 싸늘하게 되묻자 놈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금 최 부회장이 한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치매도 아니고 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2년 동안 제 가족을 몰살시킨 살인마를 피해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살인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맨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강 팀장, 틀어. 제 지시에 강 팀장이 회의실 메인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12년 전 사고 당일의 녹취 파일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치지직.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만 살짝 냈으니까 실수 없겠죠? 수고했다. 애새끼까지 확실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최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니 뭐니 하는 걸로 만든 가짜야. 최 부회장이 단상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낮 폐목욕탕 붕괴 현장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화질은 흐릿했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뒷짐을 지고 웃고 있는 최 부회장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음 속에서 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다 밀어버려. 안에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마. 늙은이랑 애새끼, 증거까지 싹 다 묻어버려. 이사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여성 이사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살인 미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회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김영호,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한성그룹 회장이야. 저 늙은이가 노망나서 조작한 영상 따위 믿지 마. 놈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놈의 추태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제 뒤에 서 있던 민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시오. 저는 민수를 번쩍 들어 단상 위에 세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아이가 눈을 찡그렸지만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12년 전 최민석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내 핏줄, 내 죽은 아들 김민우의 유일한 혈육이자 한성그룹의 적통 후계자 김민수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민우 본부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살아있었어? 시신도 못 찾았다더니? 그럼 최 부회장이 진짜로. 의심의 눈초리는 순식간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유전자 검사 따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 아들과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박 기사의 존재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운전기사가 손주를 데리고 나타났으니까요. 박 기사, 자네도 한마디 하게. 제가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박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최 부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최 전무, 아니 최민석, 자네 기억하나? 12년 전 지하 주차장에서 내 다리를 쇠파이프로 부러뜨리며 뭐라고 했지? 운전수 주제에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했었지? 최 부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자네가 부러뜨린 건 내 다리였지만 자네가 꺾지 못한 건 내 충심이었네. 나는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자네 죄를 물으러 돌아오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일세. 박 기사의 피 맺힌 절규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최 부회장은 뒷걸음질 치다가 단상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경찰 들어오라고 해. 제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회의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최 부회장에게 다가가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이어진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이건 모함이야. 최 부회장은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놈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감옥에 가면 따뜻한 밥은 나올 거다. 내 손주가 12년 동안 못 먹었던 그 따뜻한 밥 말이야.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내가 뺏어간 아이의 밥그릇을. 놈은 저를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지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 회의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놈의 고함 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회의장 안에는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이사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는 치웠으니 청소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목소리에 이사들이 움찔했습니다. 최민석의 부정부패에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던 이사들. 그리고 오늘 회장 추대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약속했던 분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듯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 발로 나가십시오. 사표는 비서실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겠다면 법무팀을 시켜서 여러분이 최민석에게 받아먹은 뒷돈 내역까지 전부 까발려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당탕.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몇몇 이사들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줄줄이 꼬리를 내리고 퇴장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절반이 비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강 팀장처럼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거나 최 부회장의 압박에도 끝까지 버티던 소수의 양심적인 임원들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빗방울처럼 시작되어 곧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김영호, 김영호. 주주들과 직원들이 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저는 그 환호 속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민수가 제 허리를 와락 껴안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힘들면 저한테 기대세요.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힘, 그리고 따뜻한 체온. 그것은 차가운 권력이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우리를 찍어대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나쁜 놈들은 다 갔어. 네. 할아버지가 다 이겼어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예요.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훌쩍거렸습니다. 저도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우리 곁에 섰습니다. 강 팀장도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이 된 서로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 좋습니다. 후끈한 수증기와 함께 비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1년 전 폐허나 다름없던 이곳이 이제는 동네 사랑방이 되어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락커 열쇠를 건넸습니다. 자, 여기 37번. 어르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유, 회장님. 뭘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일을 하셔? 직원들 시키지. 단골인 쌀가게 김씨가 수건을 받아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에이, 회장은 무슨. 여기서는 내가 그냥 카운터 보는 김씨야. 그리고 내가 주는 수건이 제일 보송보송하잖아. 제가 웃으며 받아치자 김씨도 껄껄 웃으며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흐뭇한 표정으로 목욕탕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구 위에는 중앙가족 목욕탕이라는 새 간판이 반짝거리고 있었고 그 밑에는 현수막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소년소녀 가장 무료. 이것은 제가 이곳을 다시 지으면서 내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지난 12년 제 손주를 먹여 살린 건 박 기사의 폐지 줍는 손과 이웃들이 알게 모르게 베풀어준 온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탕 온도 확인했습니다. 42도로 딱 맞췄습니다. 기계실에서 나온 박 기사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점퍼 차림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관리소장 유니폼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시설관리 소장 박태수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최신식 의족을 맞추고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제법 성큼성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했네, 박 소장. 근데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나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 제가 농담을 건네자 박 기사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도련님이 학교 가기 전에 로션 발라주면서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는 피부가 생명이라고요. 그 녀석 등살에 못 이겨서 하나 발랐습니다. 허허, 그 녀석 참. 친할아버지인 나한테는 로션은커녕 잔소리만 하더니 우리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전 어둡고 축축한 지하 보일러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두 노인이 이제는 햇살 쏟아지는 카운터에 앉아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목욕탕 문이 활짝 열리며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수가 가방을 흔들며 뛰어들어왔습니다. 1년 사이 아이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푹 꺼졌던 볼살은 통통하게 올랐고 꼬질꼬질하던 얼굴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작았던 키도 콩나물 자라듯 쑥쑥 커서 이제는 제법 청소년 티가 났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학교 재미있었어? 네. 오늘 체육 시간에 제가 축구골 넣었어요. 애들이 다 저보고 손흥민이래요. 민수가 신이 나서 떠들자 뒤따라 들어오던 친구 녀석들 서너 명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사귄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벌 회장님이라며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제 집 드나들듯 목욕탕에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그래, 그래. 다들 왔구나. 땀 흘렸으면 씻어야지. 자, 여기 수건들 가져가라. 제가 수건을 챙겨주자 민수가 카운터 옆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친구들한테 바나나 우유 싸도 되죠? 제가 오늘 골 넣었으니까 턱 내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손주가 골을 넣었는데 그깟 우유가 문제냐? 마음껏 꺼내 먹어라. 와, 감사합니다. 민수네 할아버지 최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냉장고로 달려가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참새 때 같았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우유를 나눠주고는 자신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아내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다가와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나 드세요.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가 건넨 뚱뚱한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우유병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맙다. 잘 마실게. 아이들이 탕으로 우르르 몰려간 뒤 목욕탕 안은 다시 아이들의 물장구 치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첨벙, 야, 물 튀기지 마. 하는 소리가 로비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로비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의 그 높고 거대한 창문 아래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박 기사가 목욕탕 비품 구매 내역서를 들고 왔습니다. 샴푸, 비누, 치약, 소소한 목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조원짜리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제가 이제는 비누 몇 개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박 소장, 이번 달에는 떼수건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지. 어르신들 피부 약하니까 너무 까칠한 거 말고 부드러운 걸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봐둔 물건이 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니 탕에서 씻고 나온 민수가 젖은 머리를 털며 로비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탕에서 더 놀겠다며 안 나오고 민수 혼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벌써 다 씻었어? 친구들은? 네, 쟤네들은 물개인가 봐요. 안 나온대요. 저는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먼저 나왔어요. 민수는 넉살 좋게 웃으며 카운터 뒤쪽 수건이 쌓여 있는 평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세탁업체에서 방금 배달 온 깨끗한 수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다 갤게요. 할아버지는 좀 쉬세요. 민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탁, 탁 털어서 바닥에 펼치고 착착 접어나가는 솜씨. 양쪽을 정확히 3등분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끄트머리를 쏙 집어넣는 그 동작. 호텔식 수건 접기. 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아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어두운 보일러실에서 저 아이가 수건을 개는 모습을 보며 오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증거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네. 아이가 수건을 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주말에요? 축구 시합 없으니까 괜찮아요. 왜요? 저는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찍었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 엄마 보러 산소에 갈까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컸다고 교복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내가 예쁘게 접은 수건도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가서 할머니한테 자랑할래요. 저 이제 수학 90점 맞는다고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들으면 춤이라도 추시겠구나.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더 이상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가 따뜻한 쌍화차 2잔을 타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이서 무슨 데이트 약속을 그렇게 다정하게 잡으십니까? 저는 왕따 시키시는 겁니까? 에이, 박 할아버지도 같이 가셔야죠. 운전은 누가 해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박 기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기사 아니냐? 회장님 모시고 도련님 모시고 꽃놀이 삼아 다녀오죠. 꽃놀이.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니 목욕탕 앞 화단에 심어놓은 벚나무에서 꽃망울이 터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저에게 계절은 항상 겨울이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시린 겨울.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얼음이 녹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실컷 구경하다 오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굳어있던 허리가 펴지면서 온몸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자, 손님들 밀리겠다. 민수야, 수건 부지런히 개라. 박 소장, 보일러 한 번 더 체크하고. 예썰. 회장님. 민수가 거수 경례를 붙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욕탕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파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탕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수건을 개는 손주의 콧노래 소리, 그리고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의 미소.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아내를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민수, 내가 지켰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지켜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욕탕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앙가족 목욕탕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은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12년이라는 긴 겨울을 버티고 마침내 손주라는 따뜻한 봄을 맞이한 김 회장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보일러실 바닥에서 피어난 핏줄의 정과 아기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결말이 우리 가슴 속 답답함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참 신기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그 끈끈한 힘이 있으니까요. 김 회장님이 손주가 접은 반듯한 수건을 보며 눈물 흘렸듯 우리네 삶에도 가족이기에 통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봄날처럼 지켜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